남성과 여성은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또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발병률이 높은 암의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대표적인 여성암인데요.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암 환자의 약 20% 정도가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에서 준비한 암 특집 시리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방암의 그 네. 진단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유방외과 강선희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김진희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협하는 숙적 유방암. 특히 우리나라는 한창 사회생활 중인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고 그만큼 치료 예후에 대한 걱정도 큰데 과거에는 나이 그 자체가 매우 불량한 예후 인자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단지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그 종양의 타입과 종양의 병기 이런 것들이 더 사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어서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피부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생겨서 오게 되면 벌써 암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성의 상징, 가슴 건강을 지키는 오늘의 주치의 유방 내분비외과 강선희 교수, 방사선 종양학과 김진희 교수와 함께한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분류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유방 절제 치료 과정에 있어서 우리 환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후유증이 네. 또 큰 것으로 또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40%가 우울 증상을 겪는다고 네. 합니다. 먼저 강선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방암이 정확한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환자분들의 정신적인 치료 역시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모든 암 환자는 진단받는 순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에서 유방을 완전히 절제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떤 본인의 어떤 여성성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우려가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당연히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발견을 해서 유방을 완전 절제하지 않고 유방을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것이 이러한 불안을 치료하는 또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른 과 선생님들과도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진희 교수님, 유방암도 물론이고 암 치료에 있어서 이 방사선 치료가 차지하는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중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가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뭐 완치율에도 여러모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사선 치료는 치료 기술과 이제 장비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 방법에서 입체 조형 치료, 세기 조절 치료, 방사선 수술, 정의적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면서 방사선의 치료의 효과도 올라가고 부작용도 줄고 하는 그런 상태로 되었고 그리고 여러 치료 방법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암 환자의 생존율은 거의 70%를 상회한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방외과 강선희 교수님과 함께 이 유방암의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먼저 유방암이 어떤 질환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모든 암은 전이 되는 부위와 상관없이 처음 성장을 시작한 부위의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따라서 유방암은 간단히 얘기하면 유방에 생기는 암입니다. 유방을 구성하는 조직들은 크게 유관, 유선, 그다음에 지방층, 그다음에 결합 조직이 있는데 다 모두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유방암이라 하면 90% 이상이 유관 세포에서 암세포로 발전하는 침륜성 유관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암세포는 거기에 유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액이나 림프 흐름을 따라서 그 원래 발생한 장기, 즉 유방이죠. 유방 밖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가장 잘 전이가 되는 곳은 겨드랑이 림프절입니다. 네. 임파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멀리 이제 전이가 되면 뼈나 폐, 간, 뇌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네, 유방을 이제 자른 단면입니다. 단면에 보시면 지방층과 유관 그리고 유선 등등의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그냥 한 가지 가지처럼 뻗어 있고 이제 유두를 향해서 보이는 것들이 유관이고요. 끝에 이제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는 것들이 유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유방암이라 하면은 유관에서 생긴 유관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유방암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젊은 층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네, 사실 유방암은 가장 많이 발병되는 나이가 40대와 50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연령이라 하면 35세 이하를 정의를 하는데요. 그 나이대에서 발생하는 환자들도 사실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유방암의 발병 위험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가 변화를 해서 그런 위험 인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해서 뭐 유전자라든가 나이라든가 뭐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입니다. 나이. 내가 뭐 나이를 먹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즉 30대에서 뭐 어떤 유방의 증상이 있는데 그게 암일까 하는 확률보다는 50대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게 암일까 하는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나이 그 자체 숫자만으로도 유방암의 발병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조절할 수 없는 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로 인해서 진단되는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거의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방암이라고 하면 유전자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잘 모르는 원인들이죠, 사실. 그런 원인들이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뭐 비만, 뭐 그다음 운동 부족, 네. 그다음에 뭐 폐경 후에 이제 호르몬제를 복용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은 많이 하면 좋은 거고요. 이제 비만은 이제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면 더 암이 안 생기는 거고요. 대신 이제 폐경이 되었을 때 그 여성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유방암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유방암과 더불어서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암 중에 하나가 또 갑상선 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유방암 환자가 갑상선 암에도 잘 걸린다라는 뭐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속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방과 갑상선은 전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아마 갑상선 혹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함께 시청하고 계실 듯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유방암을 진단하게 되고 또 치료까지 이르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크게 두 가지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과거에는 유방에 혹이 만져진다고 방문하는 환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50% 이상이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은 없고 검진을 했는데 비정상 소견으로 암이 의심된다 또는 어쨌든 비정상 소견으로 이제 그 사진을 들고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일단 혹이 만져질 때를 먼저 살펴보면 혹이 만져지는 것은 일단 누워서 만져보셔야 됩니다. 뭔가 만져지면 일단 누워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짚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쪽 유방이랑 뭔가 좀 다르다 하면 얼른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에 비쳤을 때 피부에 어떤 종류든지 피부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때도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유방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속옷을 벗었는데 거기에 이제 핏물이 이렇게 점점이 딱딱 이렇게 묻는다. 이때도 병원을 오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사실 좀 심한 사람들을 갖고 왔습니다. 저기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은 혹이 있는 부위고 저쪽 겨드랑이 쪽에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미 암이 한 개 더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두가 저렇게 이제 혹 때문에 방향이 아예 뒤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진은 마찬가지로 덩이가 있습니다. 저기 이쪽 상부에 여기에 이제 덩이가 보이고요. 이 덩이 때문에 유두의 방향이 또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이제 소견이 있다면 분명히 암이 의심되겠지만 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에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것은 섬유선종입니다.
분명히 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겼고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런 쪽이 이제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는 이유는 검진을 했습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검진에 가면 당장 초음파를 하지 않습니다. 맘모그래피라고 얘기하는 유방 촬영술을 찍게 됩니다. 찍어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압박을 해서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건데 사실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검사를 안 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검사를 충실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무슨 어떤 병변이 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치밀 유방이란 말을 사실 제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밑에 37이 나이입니다. 같은 환자가 37세에 찍었던 사진이고 그다음에 40세에 찍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47세에 찍은 사진입니다. 유방은 이렇게 나이가 변할수록 사진도 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제일 치밀한 상태고요. 이제 47세에 찍은 것은 별로 치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방이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유방 자체 이제 조직이 퇴화가 되면서 이제 지방층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일 왼쪽에 저렇게 치밀 유방으로 되어 있으면 저 상태에서는 암 검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를 권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진을 했는데 결과지에 치밀 유방이라고 적혀 있다면 겁을 먹으실 게 아니고 일단 병원에 가서 그냥 한 번 더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방 촬영술을 했는데 이제 덩이가 있다, 뭐 종괴 또는 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지에 적히는데요. 저기는 이제 오른쪽 환자의 오른쪽 유방입니다. 오른쪽 유방에 저렇게 하얗게 동그란 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환자는 또 이렇게 오른쪽 유방에 저렇게 또 덩이 소견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기 하얗게 덩이 소견이 보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만져지지 않습니다. 사실 단지 유방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겨드랑이입니다. 저쪽에 위쪽에 있는 긴 화살표 있는 쪽이 겨드랑이 부분인데요. 저기 보시면 림프절이 이제 커져 있습니다. 즉 유방에 있는 저기 이제 혹이 저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옆에 사진은 초음파입니다. 저런 사진을 볼 때는 항상 겨드랑이에도 초음파를 촬영을 해서 저 림프절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덩이 외에 미세 석회화가 있습니다. 미세 석회화는 더더구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저것은 정말 엑스레이를 통해야 관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에도 사실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간 점선 테두리를 했는 곳이 병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하얀 배경 안에 완전히 하얗게 조개가루 뿌려 넣듯이 이런 점들이 보입니다. 저런 것들이 다 악성, 즉 유방암을 시사하는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이 환자는 20대 후반 환자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유방이 퇴화하기 전이고 그다음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유방 자체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렇지만은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저기 빨간 테두리 안에 석회화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 석회화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석회화 부위는 굉장히 작았지만 또 우리가 추가로 초음파를 했을 때 치밀 유방을 보였기 때문에 저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도 병변이 있는지 초음파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을 때 덩이도 있고 미세석회화도 있는 그런 유방암 환자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정상적인 영상 소견을 갖고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조직 검사를 합니다. 사진만 보고서는 절대로 암이라고 확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침 흡입 검사, 그다음에 중심 침생검, 그다음에 피부를 열고 덩이를 꺼내는 절제 생검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고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심 침생검입니다. 정확하게 병변이 있는 곳에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한 조직은 저기 사진에 보시듯이 길고 가늘게 저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저것을 이제 병리 검사에 보내면 저 안에 이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유방 촬영술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초음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유방암 진단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검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더 낫다 또는 한 가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액 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질환을 검사할 때 혈액 검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유방암에도 마찬가지인가요? 혈액 검사는 유방암 진단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피를 뽑아서 유방암을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떨까요? 유전자 검사는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병력 청취를 할 때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렇게 뭐 예전에 한번 유방암을 알았다든가 또는 환자가 남자 유방암이라든가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보통의 그런 어떤 가족력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유전자 검사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방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 다학제 통합 진료 형태로 암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이게 유방암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유방암에서 다학제 치료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아무리 초기 암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저처럼 이제 외과 의사, 유방 외과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그 조직 검사를 했는 그 검체를 보는 병리과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이 출연하신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 그다음에 의사 외에 암 전담 간호사, 네. 그다음에 방사선사,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이제 병리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이 환자가 이제 몇 기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1기죠. 그림에서 보듯이 초록색은 그냥 림프절을 표시한 건데요. 그 암이 유방 안에만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에는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2기는 약간 암의 크기가 커져 있고 2기 B 같은 경우에는 임파선에 약간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는 너희가 커지고 임파선에 침범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기는 유방 림프절 범위를 아예 벗어나서 뼈나 폐, 간 저런 쪽에 이제 전이를 하게 됩니다. 보이듯이 1기, 2기 정도는 뭐 생존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3기, 4기 정도에는 뭔가 이제 증상이 있거나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커다란 혹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한 3기나 진단을 받는 거고요. 영상으로만 진단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1기나 2기에 진단이 되게 됩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입니다. 그다음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항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유방에 직접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유방을 수술하고 유방에 대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항암제 치료 또는 이제 표적 약물 치료는 혈관으로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유방에는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 항암 치료 또 표적 치료 약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그럼 환자의 그 암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한다는 설명이신가요? 네, 물론 그 수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병기만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만져지지 않는 작은 그런 유방암이라면 수술과 방사선 치료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그러니까 병기를 제외한 또 다른 인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잘 알려진 에스트로겐 수용체 아니면 뭐 헐투 양성 뭐 이런 기타 등등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병리 선생님과 그다음에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그런 다른 그 치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들어볼 이 일반적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 2가지에 있어서 먼저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네.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유방 절제술이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수술은 크게 2가지를 나눠집니다. 왼쪽에 이제 보이는 사진은 유방을 보존한 사진이고요. 달리 말해서 덩이가 있는 그 부분만 부분 절제술을 하고 유방을 남겨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환자의 오른쪽 유방이 수술을 했는 쪽이고요. 왼쪽은 수술하지 않은 쪽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옆에 사진은 유방 전절제술을 했는 사진인데요.
유방 전절제술은 유방의 덩이가 크면 클수록 유방을 전체 절제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외에도 유방 안에서 여러 군데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방사선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병기와 상관없이 유방을 전체 절제를 하셔야 합니다.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 피부를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유방의 조직을 다 제거를 하고 봉합을 하게 되면 밑에는 실제 환자 사진인데요. 수술을 마치게 되면 흉터는 가로로 저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초기 유방암의 수술 방법, 즉 유방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유방 보존 수술은 수술 시간도 짧고 본인의 그런 유방을 갖고 있어서 어떤 여성성이나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을 보존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본인의 유방에 반드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 환자는 왼쪽 유방에 저렇게 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의 덩이의 위치에 따라서 절개를 해서 덩이를 안전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 유방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용적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환자는 덩이가 아니라 저기 이제 석회화가 있습니다. 저기 하얗게 이제 가루 같은 저런 소견이 있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한 서너 군데 저런 석회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부위를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했고요. 조직 검사를 해서 석회화를 다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로서는 저렇게 커다랗게 이제 떼고서 병변이 포함됐다는 걸 저희가 또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고 환자는 또 결과적으로 본인의 유방을 갖고 있는 상태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본인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미세 석회화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유방을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절제술의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고통도 굉장할 것 같은데 또 재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네, 요즘은 저런 전절제술이 예정이 되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저희 성형외과와 협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술은 또 성형외과 선생님의 전문 영역인데요. 최근에는 재건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결과들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러니까 나이가 70대 이상 아니면 대부분 이제 재건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를 제거하신 분에 있어서는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전체를 제거하신 분은 사실 수술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어깨 운동이나 아니면 감각 이런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성형외과에서 또 창상 관리를 해주시고요. 어깨 운동이나 아니면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수술하는 쪽에서 또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올 2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가슴의 이상 소견. 조직 검사 결과는 유방암이었다.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소견에서 그 석회가 있다고 그 초음파를 촬영해 보라고 해서 이제 초음파를 찍었는데 이제 석회도 있지만은 또 좌측에 물혹 중에 하나가 좀 의심스럽다 이래가지고 설마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앞이 깜깜했었거든요. 평소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을 썼던 가은 씨였기에 유방암 진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발견 당시 암의 진행 상태가 양호했고 그 덕에 치료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워낙 크기가 작아서 덩어리 있는 그 주위에만 절제를 하고 수술을 마쳤고요. 지금 수술 마치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거의 한 6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마쳤고 지금은 그냥 항호르몬제만 먹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작용이나 재발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지금 가은 씨는 순조롭게 완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술하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방사선 할 때 그때 조금 불편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쉽게 넘어간 것 같았어요. 남편하고 같이 운동하고 산책 겸 뭐 운동도 하고요. 뭐 그때그때 건강관리를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올해로 2년째. 그동안 강수연 씨에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게 가슴에 뭐가 만져지긴 했는데 이게 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어느 날 옷 갈아입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서 가까운 그냥 이제 검진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만져보시고는 그 찌릿거리는 느낌하고 암은 상관이 없고 만져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조직 검사하고 암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당시 치문성 유관암이란 진단하에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수연 씨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거부한 것이다. 저는 사실은 재수술한 케이스예요. 처음 수술 받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재발한 케이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했죠. 그리고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전체적인 검사했는데 잘 나왔어요. 두 번째 다시 생겼을 때도 그 혹이 작았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또 유방을 다 절제할 필요 없이 부분 절제를 하고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에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시작한 항암 방사선 치료는 힘들었지만 값진 결과를 만들었다. 2번의 수술 뒤 찾아온 또 한 번의 삶. 이번에야말로 수연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일상생활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쵸, 재발 안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어떤 암이든 2번 다시 오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할 생각이에요. 두 번째 환자분의 경우에는 재발이 의심돼서 다시금 또 내원을 하신 경우인 것 같은데요. 유방암은 재발이 잘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재발이 잘 된다고 사실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왔을 때 환자가 병기가 1기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발할 확률이 5%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했는데 3기다, 유방암 3기 그런 경우에는 재발할 확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통틀어서 유방암은 재발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오해가 많았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발성 유방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유방을 보존을 했는데 충분히 이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유방에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유방을 전체를 다 제거를 했지만 그 아까 보여줬던 그런 흉터 있는 그 부위에 흉벽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잔존 유방에 재발했거나 아니면 유방을 제거했는 그 자리에 재발했는 것은 또 완치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렇게 재발이 됐을 때는 우리가 처음 진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뼈나 폐, 간, 뇌에 전이가 됐을 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저럴 때는 사실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약물 치료에 반드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강 교수님의 그 재발 사례를 듣고 있자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전절제할지 부분 절제할지 환자와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환자들이 유방을 다 절제를 하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유방을 보존하는 것과 유방을 전체 절제를 하는 것은 생존율이 똑같고 재발률 또한 똑같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유방에 암이 생긴다는 것은 유방을 가진 자만이 이제 겪는 거죠. 그렇지만 유방에 재발을 했을 때 우리가 또 한 번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생존율이나 사망률 이런 것은 전체 절제를 하거나 유방을 남기거나 똑같습니다. 유방암 치료에는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중요한데요. 네. 이번에는 방사선 종양학과 김진희 교수님과 함께 방사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암 치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술과 방사선 치료, 네. 항암 약물요법까지.
암 치료할 때 과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면 완치를 올릴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봐도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재발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능을 보존하고 미용도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그걸 보존하는 그 자리는 방선 치료를 해주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생존율도 올리면서 보기도 좋고 기능도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서 방선 치료가 많이 또 적용되고 있고 거기에다 방선 치료의 기술과 장비가 발전하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토록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사선 치료. 지금부터는 이 유방암에 좀 더 국한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유방암에서 방선 치료는 초기 이제 연기라고 하죠. 제자리암이라는 사실 침륜성 암일 때문에 우리가 암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기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암일 때는 당연히 유방을 보존하고 싶겠죠. 그래서 종양의 연기암을 제거하고 나머지 유방에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기, 2기일 때 초기니까 유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면 남은 유방 조직에 숨어 있는 유방암을 제거하는 거죠, 방사선으로. 그리고 진행된 병기일 때는 당연히 수술 후에 전체 유방을 절제하고 난 뒤에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진행된 병기에서 수술 전에 항암 화학요법을 하고 나서 줄여서 수술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그리고 재발했을 때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전이성 유방암일 때 유방암에서 뇌로 전이 가든지 또 아니면 폐로 전이 가든지 뼈로 전이 가든지 이렇게 할 때 고식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의 기전은 방사선은 이제 암세포에 들어가는데 암세포의 DNA와 세포막에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일수록 이 DNA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들어가면 이 세포의 DNA와 핵물질과 세포막을 파괴해서 손상을 주고 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죽어가는 그래서 방사선 치료 효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상 조직도 방사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정상 조직은 회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회복을 하고 그러나 암세포는 워낙 빠르게 분열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다 제거되는 그런 과정으로 방사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처럼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용할 때 수술은 사실 종양 자체를 제거하는데 제거하고 나면 바깥쪽 수술의 해는 부위의 바깥쪽에서 재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방사선 치료는 만약에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 한다면 중심에 남아있는 세포에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이용하면 중간에 재발하는 걸 막고 바깥쪽에 재발하는 걸 막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방암 환자에서는 종양을 제거하면서 남아있는 유방에 방사선을 줌으로써 완치가 되면서 유방은 보존되는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수술 전에 하는 치료,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수술 전에 암을 종양을 줄여가지고 방사선 치료로 줄인 후에 보존해서 수술하는 방법으로 특히 유방암에서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더 많아도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너무 암이 커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네. 이럴 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화법요법을 해서 줄여서 수술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수술 전후로 방사능 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 방사선이란 단어가 주는 그 어감 때문인지 많은 오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질문들을 한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방사선 치료 받으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고통이 심하다. 그리고 치료 후에 방사선 물질이 몸에 축적된다라는 3가지 오해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가 빠진다 하는 것은 사실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빠지지요. 그렇지만 유방암의 방사선을 유방에 방사선 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진다. 안 그렇습니다. 아. 빠지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나 유방암 환자들은 항암 화학요법을 대부분에서 많이 하죠. 네. 그러므로 해서
탈모가 된 것을 방사선 치료해서 탈모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탈모되는 거 말고 치료받으면 아프다. 예. 네. 사실 방사선 치료하러 들어가는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치료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치료한 것 같지 않은데 소리만 삐삐 소리 났는데 다 했다고 나가라고 해요.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안 아프다는 뜻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떨 때 이제 통증이 오느냐면 방사선 치료 한 2, 3주쯤 하면 염증이 옵니다. 유방의 경우에는 유방에 염증이 오고 피부에 염증이 좀 오기 때문에 피부 화상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조금의 통증은 올 수가 있는데 그 통증이 약을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고 네. 일상생활을 할 정도의 그런 불편감이 올 수가 있고 몸에 축적되나요? 축적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방사선을 받으면 치료받았던 세포에 손상을 주고 치료가 되고 난 뒤에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있어도 되고 일상적으로 친구분들 만나도 관계가 없고 일부러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잘못된 또 일반화의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요, 방사선 치료의 목적과 치료 과정 또 이 유방암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근치적인 것과 고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근치적인 경우는 많은 암종에서 근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수술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정신 상태가 양호하죠. 양호하니까 더 치료하기가 더 좋겠고 그리고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한된 원발성 종양에서 주로 치료를 하고 이럴 때는 초기 암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식적인 목적은 전이 갖는 환자들일 때 사용하는 치료인데요. 증상이 이제 있었을 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증상 없는 삶의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환자에서 이제 유용하고 또 안락한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통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죠. 근데 암 환자들의 말기에는 통증이나 어려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사선 치료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 이외에도 구토나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오는 증상들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서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의 과정을 보면 먼저 환자분께서 방사선 종양학과로 진료를 하러 오십니다. 오시면 환자의 상황을 모두 다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나서 모의 치료를 합니다. 모의 치료라 하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 치료로 CT를 찍으면 그 CT를 가지고 치료 계획을 짜지요. 유방을 방사선 치료를 하도록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치료 계획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나서 실제로 치료실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방법의 발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통적인 방사선 치료에서 요사이는 거의 기본 치료가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고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도 거의 반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사이는 방사선 치료의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방사선으로 수술을 하죠. 그거 수술하는 방법이 적용되면서 완치할 수 있는 특히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울 때 완치를 방사선 수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자 치료인데요. 이 브렉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의 몸에 방사선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적게 들어갔다가 어느 깊이에 가서 방사선의 모든 에너지를 종양에 주고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렇지만 X선은 처음에 피부에서 들어가서는 올라갔다가 천천히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성자 치료는 우리가 원하는 종양이 있는 자리에서 에너지를 다 주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종양 바로 뒤쪽에 있는 정상 조직은 방사선 치료가 방사선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성자 치료를 함으로써 성장을 또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비교해냈는데 두경부 종양일 때도 들어가고 나서 저기 X선은 굉장히 방사선량이 뒤로 다 가지만 양성자 치료를 하면 바로 종양에는 방사선을 많이 그러니까 양성자에 의한 치료가 되고 뒤에는 정상 조직은 보호되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방에서 수술 후에 전체 유방을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는 한 CT의 커트 장면인데요. 방사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서는 입체 조형 치료고 두 번째는 세기 조절 치료인데 입체 조형 치료를 하게 되면 폐나 심장 쪽에 폐가 유방 바로 밑에 있고 네. 그 밑에 심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호하기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더 좀 용이하죠. 특히 왼쪽 폐 유방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세기 조절 치료 외에 양성자를 만약에 세기 조절 치료로 유방에 적용한다면 정말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 치료 거의 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림프절까지 전이를 갔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림프절 위에까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위가 넓어집니다. 그것을 입체 조형으로 할 수도 있고 세기 조절로도 할 수 있고 또 양성자 치료를 세기 조절로 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3차원적인 입체 조형 치료와 세기 조절 치료와 세기 조절 양성자 치료를 했었을 때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확실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이제 치료에서 가능하면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쪽으로 아무리 방사선 치료가 좋아도 부작용인 감소시키고 그리고 2차적인 암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방사선 치료니까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치료가 발전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첨단 치료인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최첨단 방사선 수술 장비이고 그러면서 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입체 조형 치료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장비들 중에서 가장 고도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예. 근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받으신 분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는지 그리고 주의를 특별히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방사선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항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식욕도 떨어지고 불면증이 오고 그래서 불면으로 인해서도 또 여러 가지로 피곤함이 가중되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피곤함이 오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한 2, 3주 지나면 피부에 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피부염이 와서 가끔은 부종도 오고 헐기도 하고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네,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모의 치료를 앞에서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몸에 표시를 하죠. 잉크로 표시를 합니다. 네. 이유는 그걸 보고 저희들이 방사선을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표해 놓은 것을 지우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곳은 씻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목욕을 좋아합니다. 여성분들. 반신욕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치료받는 유방이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정도만 하면 좋겠고 피부는 약해진다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헐렁한 옷을 입는 게 더 좋겠죠. 너무 조이는 옷을 입지 네. 않고 또 눌려지면 그걸로 인해서 또 염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치료 받으신 분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꾸 편견이 있으셔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부터 해서 채소만 먹어야 된다부터 과일을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을 먹음으로써 살이 찝니다. 골고루 식사를 하시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치료 받는 동안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5대 암이라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좀
기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 뭐 절제 수술도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방암 걸리면 뭐 1기 같으면 그냥 치료하고 뭐 2, 3기 이러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걸 해야 되죠. 뭐 절제해야 될 건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재발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철저히 끝까지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위에도 뭐 유방암 때문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 절제술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발 때문에 뭐 치료 계속 받고 있고 요즘 젊은 여성분들 가슴 성형을 많이 하시는데 성형을 하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강선희 교수님 이거 근거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유방 성형술은 유방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20대, 30대 여성 환자들 외에 40대 후반 또는 50대 여성 환자분이 유방 성형술을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단지 그 전에 그 유방 안에 어떤 덩이나 아니면 어떤 비정상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만 해주시고 그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유방 성형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20대, 30대 환자분들은 거의 암의 발병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굳이 검사까지 권장은 안 하는데요. 뭐 그래도 내가 검사를 해보고 성형을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네. 성형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궁금하고 혹시 피해야 할 운동은 없을까요 하셨네요. 네, 어떤 답변을 드리면 네. 좋을까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걷는 운동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좋고 특히 피해야 할 운동은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했는 유방 쪽에 팔을 너무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든다든가 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팔에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했는 겨드랑이 때문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림프액이 잘 소통을 못하게 되면 부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드는 거를 수술 받은 쪽에 팔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래 운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걷기도 2시간씩 네. 이렇게 하면 그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비만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하면서 치료받으면서 살을 빼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예방하려고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예방적 유방 절제술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몇 년 전에 정말 이슈가 되었었죠. 유전자 검사라 하면 그 유전자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돌연변이가 있다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암이 생기기 전에 그 유방을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절제하는 경우가 사실 원칙이긴 한데요.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장하는 것은 이제 유방암이 처음 진단이 되었을 때 가족력이 이제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병력 청취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권장을 하고 거기서 돌연변이가 나왔다면 한쪽 유방이 걸린 유방은 당연히 전절제술을 하고요. 걸리지 않은 반대쪽 유방도 예방적으로 전체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유방 재건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암 특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진단과 수술적 치료 또 방사선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더 전하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희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유방암은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초기 유방암의 50%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강검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찍 진단받고 또 일찍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 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먼저 암을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방암의 검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시민들께서는 암 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뭐 믿을 수가 없다. 그거 해도 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강의했던 것들도 대부분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되었었고요. 검진하는 것이 가장 일찍 발견될 수 있는 지금은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강조하고 싶고 그 결과를 보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교수님의 말씀 속에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40세 여성이라면 유방암 검사라는 거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더 좋은 예후를 가져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방사선 종양학과 김진희 교수님, 유방외과 강선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